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서부터 사회복지학 개론 그 공무원 9급 과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사회복지학이 그 특수 직렬로서 사회복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보통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해서 물론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다니시거나 또는 자격증을 받으실 때 공부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좀 특이성이 있다. 좀 유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제가 과목 특성이라든지 시험 특성 그리고 전체적인 난이도나 이 구성 시험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조금 요령이 있는지 앞에 조금 짤막하게 전해드리고 바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죠. 자, 우선 사회복지학 개론이 총 8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써드리면 자, 사회복지 보통 정책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책론이 있고요. 다음이 자, 실천론, 다음이 실천, 자, 기술론이죠. 자, 이렇게 세 개 하고요. 다음 지역사회복지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론이 있고 행정론이 있죠. 자, 행정론 굉장히 분야가 많죠. 자, 그다음이 또 법제론이 있고요. 그다음이 보통 우리가 이제 조사론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복지 조사론이 있고, 그다음이 인행사하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해서 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8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실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어서 이 강좌를 듣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이 딱 그 습득할 내용을 습득하고 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소기 목적, 그 공무원 합격이라는 목적을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써드리는 거죠. 총 8분야인데 이 비중이 각기 8분의 1씩 똑같이 비중이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시험이 총 20문항입니다. 잘 아시죠? 총 20문항에서 비중이 똑같다면 보통 여기서 보면 뭐 두세 문제 정도씩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사실 확률적으로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내려갈수록 비중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 정책론에서 출제율이 가장 높다라는 얘기가 돼요. 정책론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실천, 기술, 지역사회, 행정 등등까지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제가 앞부분에 배치를 주로 해 놓은 거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교재도 이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법제론 이하입니다. 이 법제론은 나중에 제가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양이 있고요. 또 법을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준비하신 분이 좀 많지는 않다. 과거 경험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후에 조금 요거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조사론과 인행사의 부분은 요거 합쳐서 한 문항 정도 예상을 하시면 돼요. 문제는 정책론인데요. 이 정책론은 많이 나올 때는 이 20문항 가운데서 2분의 1까지도 나오는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학을 전체 한 권이다 또는 한 과목이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이게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준비하시는데 벌써 방향성이 좀 잡히시죠. 다음에 실천과 기술론, 지역사회 행정론은 비중이 거의 동일하나 요 두 개가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출제되는 거 보면요. 그리고 지역사회나 행정론은 회차에 따라서는 나올 때도 있고 또 나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벌써 이렇게 되면 열댓 문제가 여기서 나와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법제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법제론은 이 법령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또는 얼마나 어렵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 사회복지학의 체감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비중이나 난이도, 깊이에 따라서 이번 사복 어려웠다 또는 쉬웠다라는 게 거의 결정될 정도의 어떤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조사론과 인행사의 경우는 표면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뭐 깊이 문제를 꼰다거나 또 아주 깊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야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딱 기본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공부했느냐 아니냐 요것만 우리가 갈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교재를 보든지 뭐 적으면 5, 600페이지 많으면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한 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9급 공무원 시험이 보통 응시 기준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 보고 최하 고등학교 졸업인데,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1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양을 우리가 습득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무슨 고시 공부를 하거나 이런 경험이 없는 이상은요. 해서 이 강좌의 특성상 제가 여러분 전체 내용 가운데 어느 것을 추려서 요약하고 정리를 하셔야 될지, 또 어느 것은 굳이 읽지 않아도 또는 뭐 나중에 읽어도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굳이 읽지 않아도 시험 준비하시는 데는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를 제가 구분해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사항은 기본서에서 반드시 체크를 해 두시고 추후에 요약 강의할 때 그래 나 이거 했어 나 알고 있어 라고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복습도 하시고 숙지를 하십사 좀 제가 미리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런 그 취지로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좀 따라오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전체적인 순서고요. 이 시험에 봤을 때 최근에 이 출제 경향을 보면요. 적어도 3년 전, 4년 전서부터 출제가 의외로 생각 외로 난이도가 좀 높지 않게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예년에 보면 합격생들이 되게 다 맞거나 사회복지학에서 아니면 많이 틀려야 하나 정도 틀리는 분들이 되게 합격선에 들어가더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정도 염두에 두시고 또 충분히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는 과목이니까 여러분이 크게 부담 갖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당분간은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학만 본다면 이렇지만은 전체는 5과목을 자, 5과목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5과목이면 국어, 영어, 국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선택 과목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물론 이 2개 가운데는 사회복지학이 하나 들어가겠죠. 문제는 공무원 시험을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을 하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보면 거의 정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영사를 얼마나 정리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사회복지학 시간인데 왜 국영사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는 여타 과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렬, 어느 이 공무원 시험을 보시든 국어, 영어, 국사를 정복하지 못하신 분 치고 합격이 빠르거나 또는 합격하신 분들을 제가 보는 걸 참 어렵게 봤어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사회복지학 강의를 합니다만 여러분께서는 국영사를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실제 통계에서도 나옵니다. 전체 응시자 가운데 50%가 꽈락입니다. 50% 이상이죠. 50% 이상이 꽈락입니다. 이 꽈락인데 이 5과목 가운데 어느 하나가 40점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꽈락 맞은 친구의 역시 이 전체 꽈락의 50% 이상이 어디서 요거에서 영어 꽈락에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도 역시 영어 얘기하고 있죠. 여태 여러분께서 여타 다른 선생님들 강의나 또는 뭐 오리엔테이션 들으셔도 아마 영어는 대부분 강조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영어의 비중을 좀 낮게 보고 있다, 뭐 하면 되겠지라는 정도로 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준비 끝나고 합격하는 그날 때까지는 영어는 계속 안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전체라면은 전체 응시자의 거의 30% 이상이 영어 꽈락이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전체 확률상. 그래서 굉장히 비중을 두시고요. 추후에 사회복지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감을 해서 정리를 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사실은 뭐 1시간 정도를 보통 할애합니다만 요건 이제 인강이고요. 어차피 여러분이 화면상 보게 되고 또 이걸 계속 또 반복해서 보실 일은 없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추후에 더 필요한 말이 있다면 제가 또 수업 중간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전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재를 보시면 아까 그 목차도 살짝 넘겨보시면요. 제가 8가지의 그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 교재 쭉 넘어가셔서 본 내용에서 이제 20장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큰 제목을 한번 보시면요. 사회복지의 기초와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책론이 제일 먼저 나온 것도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자, 이유를 알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죠. 자, 여기 개요를 보시면 우선 이 처음 서두에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서두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사회복지란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행복을 목표로 하는 직간접적인, 직접적이기도 하고 간접적인 방식을 모두 일컫는 말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눈으로 여러분 스킵해 보세요. 각국마다 다 다르고 학자마다도 다르고 정의가 똑같지 않다라고 돼 있죠. 자, 따라서 여기서 여러분이 사회복지가 뭐냐라는 문제가 여태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느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느 국가나 사회나 어느 학자라도 사회복지가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정의 내린 학자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건 시험상에서 준비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상적이고 그렇죠 더 나은 삶을 위한 하나의 방책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바로 내려가시면 자, 사회복지의 가치가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가치를 디테일하게 보지 마시고요. 자, 지금 가치라고 나와 있는데 가치 큰 제목만 봐보세요. 뭐가 있죠? 인간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자, 요게 있고요. 두 번째가 자기결정이 있고요. 자, 세 번째가 그 다음 옆에 있죠. 연대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요 세 개는요. 암기라는 거예요. 자, 요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설명은 제가 가감해 드린다고 했어요. 인간의 존엄성이 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느 사회나 국가나 인간이 모인 곳에서는 훼손될 수가 없는 최고의 가치예요. 따라서 인간의 존엄성이 뭐냐 나오지 않습니다. 궁금하시면 교재를 보셔도 되나 인간의 존엄성 그렇지 건드릴 수가 없다. 자기결정 클라이언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본인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대원칙이 있다. 자기결정 역시 같은 맥락이고요. 연대성이 무엇이죠? 연대성. 사회에서 구성원이 혼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과 같이 노력하면서 사회 구성하라. 이게 연대성이라는 얘기겠죠. 이 세 개는 암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가 문제로 나옵니다. 다음 중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세 개에다가 그럴듯한 거 하나를 집어 넣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그럴듯한 게 뭡니까? 요게 정답이 일단은 되겠죠. 문제상에서 그렇죠. 여기에 주로 보면 그런 것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경제개발이 주로 많이 나와요. 경제와 관련된 경제개발, 요 경제와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선 짤막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더 이상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교재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21쪽 가보시면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연대성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대성에 대해서 1번에 같이 가겠습니다. 눈으로 오세요. 사회학자 에밀리 듀르갱은 사회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연대의 개념을 정했다. 자, 듀르갱이라는 사람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 두 가지로 나눴죠. 기계적 연대와 유기적 연대로 나눴더라. 자, 그러면 밑에 2번은 기계적 연대에 대한 설명이고요. 3번은 유기적 연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연대가 두 가지다. 그러면 기계적 연대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유기적 연대라는 것이 있더라. 뭔 뜻이냐? 기계적 연대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부락이라든지 이런 거죠. 자연 발생. 요 유기적 연대는 특정 목적하에서 인위적으로 조직됩니다. 일부러 만든다는 거죠. 인위적 조직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 위에서 밑으로 발전한다.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계적 연대였다가 요즘에는 현대에 와서는 유기적 연대로 바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가치 파트에서는 더 이상 할 거는 없겠네요. 자, 그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복지 개념이 나오죠.
자, 협의적 개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은 광의적 개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는 요것도 이제 교재로 요거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는 드립니다. 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협의광의라든지 또는 우리 많이 듣는 얘기 있죠.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제도적 복지냐 이런 거 많이 구분하죠. 또는 소극적 복지, 적극적 복지, 좀 협의적 복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협의적, 광의적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 이걸 과연 일일이 다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인가의 문제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는 뭐 여러 학자가 각종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나눴다라고 우리가 학습은 합니다만 시험상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조금 이쪽으로 와서 개인주의. 자,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집합주의. 앞으로는 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제가 분명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개인주의 집합주의를 단순한 어의, 말의 뜻 정도로 이해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게 포함하고 있는 뉘앙스가 뭐냐. 뉘앙스가 뭐냐,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쓰는 용어냐, 그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이 익숙하신 걸 제가 써볼게요. 자, 선별주의. 선별주의 많이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적 복지 이런 얘기 하죠. 그렇죠. 그다음 협의. 자, 협의적 복지, 또 소극. 자, 등등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는 구분하진 않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를 좀 좁게 본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다음 집합주의 반대예요. 그러면 선별 그러면 보편주의고, 그렇죠? 자녀 그러면 제도적 복지, 협의 그러면 광의, 자, 소극적 그러면 적극 이래 가지고 역시 대비됩니다.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시리라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 정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개인주의적 복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인간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네들의 빈곤이라든지 또는 문제를 어디에서 그 원인을 찾느냐, 지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누구한테 원인을 두느냐 볼 거 없지요.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개인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건 주의하셔야 될 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정말 일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하고 있다. 자, 요거 주의하시면 되죠. 자, 개인,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라는 것이죠. 너가 능력이 없고 네가 노력을 안 했고 네가 타인보다 못났기 때문에 너는 사회에서 빈곤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 네가 가진 것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부르는 용어가 이렇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이 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느냐, 시장 경제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 경제는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능력대로 시장에서 경제 활동하고 또는 사회 활동하고 거기에서 내 능력대로 가져간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장 경제입니다. 우리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우리 문방만 나가도 내가 경제적으로 갖고 있는 또는 내가 능력이 있는 만큼 사회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시장 경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주의를 추구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 불평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능력이 똑같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 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시장 경제에서 그네들이 경쟁을 했을 때는 분명히 갈려야 되죠. 그러니까 불평등을 인정한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 경제를 우선으로 돌려보고 누가 자기 생활을 잘하느냐, 그죠? 또는 자기 생활을 좀 못하고 뭐 빈곤자에 처해 있다든지 극빈층에 처해 있다든지 또는 능력이나 장애로 인해 가지고 사회생활을 못했다든지 이런 문제, 그런 자들이 나중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개념적으로 사전적 개념인가요? 사후적 개념인가요?
사후적 개념이 되죠. 사후적 개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되더라. 경제 활동을 한번 해보고 시장 활동 한번 돌려보니까 나중에서야 능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나중에 갈리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능력 없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 너는 네 생활 안 되니까 인간다운 최저한의 삶은 내가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결정되더라.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다? 특수 예외 한정 계층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특수 예외 또는 한정 계층이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수 예외 한정 계층이 그 대상이 되더라.